안녕하세요, 프랑스 와요입니다. 오늘은 보르도 우한에서 가장 유명한 샤또 중 하나인 샤또 슈발블랑을 다녀왔습니다. 샤또 슈발블랑은 생테밀리옹 등급 중 가장 최고 등급인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래스의 A 등급입니다. 보르도 유명 와인 중에서도 가격이 아주 비싸기로 유명한데요. 그럼 오늘 저하고 샤또 슈발블랑 랜선 투어 한번 떠나보실까요? 프랑스어로 슈발블랑이 백마라는 뜻인데 이 이름에 관한 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예전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4세가 여기 들러서 쉬었다가 백마를 타고 돌아갔다는 전설이 있긴 하는데, 실제 여기 가이드 말로는 이 슈발블랑 초창기 때 포도밭 갈 때 백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구간하고 포도 관리하는 사람들의 집이 여기 있었는데 그 집 이름이 백마의 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슈발블랑이 됐다고 합니다. 샤또 슈발블랑은 생테밀리옹하고 뽀모롤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그 두 지역의 때로와 특징을 다 가지고 있고요. 슈발블랑은 장 자크 뒤카스란 사람이 1832년에 샤또 휘작으로부터 포도밭 일부를 사면서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1852년 뒤카스의 딸이 리브흐 와인 상인이었던 장 로사 후코와 결혼하면서 이 슈발블랑을 지참금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때부터 지금의 슈발블랑 이름으로 와인을 생산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샤또 건물도 그 당시 지어졌습니다. 장 로사 후코는 이후에도 계속 포도밭을 사들여서 지금 슈발블랑의 크기를 만들었고요. 후코의 그 와인 생산에 대한 열정 덕분에 슈발블랑은 이후에 급성장을 했고 1862년에 런던 박람회 동메달, 그리고 1878년에는 파리 박람회에서 금메달의 쾌거를 달성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두 메달이 슈발블랑 라벨에 박혀 있습니다. 이때부터 슈발블랑은 보르도 최고 와인 중 하나로 유명세를 탔고 1955년 생테밀리옹 와인 등급 제정 때 샤또 오존하고 함께 포미에 그랑크리 클래스의 A 등급을 획득하게 됩니다. 슈발블랑은 1947년 빈티지가 역대 최고 빈티지로 유명한데요. 2010년 스위스 경매에서 6리터짜리 슈발블랑 한 병이 무려 304,375달러라는 기록적인 금액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1998년에 슈발블랑에 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소유주가 바뀝니다.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LVMH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벨기에의 거부였던 알베르 프레르라는 사람하고 공동 지분으로 이 슈발블랑을 인수합니다. 그 당시 인수 금액이 무려 1억 3,500만 유로였습니다. 인수 후에는 유명 와인 컨설턴트인 피에르 룩동이 이 샤또 슈발블랑의 관리를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플리츠커 상을 수상했던 유명한 건축가가 지금 이 현재 와이너리 건물을 완성합니다. 실제로 보면 양조장하고 지하 숙성실, 건물 위 정원까지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의 이 건물이 슈발블랑의 품격을 더 높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와이너리와 마찬가지로 투어가 시작되면 포도밭부터 보여주는데요. 현재 샤또 슈발블랑은 총 39헥타르에 45개의 박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박셀마다 각각 조금씩 다른 토양과 포도 수령, 다른 품종 등으로 포도밭의 정체성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다양성이 샤또 슈발블랑의 독특한 복합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까베르네 프랑 52%, 메를로 43%, 까베르네 소비뇽 5%를 식재를 하고 있고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지금 현재 블렌딩에 사용하진 않고 실험용으로 심어놨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생테밀리옹이나 뽀무롤 와인들은 메를로를 대부분 쓰면서 까베르네 프랑이나 까베르네 소비뇽은 아주 소량 블렌딩을 하고 있는데요. 샤또 슈발블랑은 좀 예외적으로 절반 이상을 까베르네 프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양이 까베르네 프랑에 아주 적합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보르도 우한의 와인과는 조금 다른 슈발블랑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발블랑의 포도밭은 박셀별로 몇 년도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어떤 품종인지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와이너리들이 어느 정도 포도나무가 나이가 들면 새로운 나무로 갈아 심는데 보통은 넓은 박셀을 동시에 갈아엎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슈발블랑은 3년에 1헥타르씩 포도를 새로 심는다고 합니다. 슈발블랑 포도밭이 39헥타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포도밭이 바뀌는 시기는 거의 120년 뒤가 되겠죠. 아주 천천히 새로운 포도로 바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밭 구경을 마치고 이제 양조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처음 문을 열고 양조장에 들어가면 다들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일단 크기하고 위용이 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가본 샤또 중에서 이렇게 크고 럭셔리하게 지어놓은 곳이 없었어요. 샤또 슈발블랑은 양조할 때 시멘트통만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시멘트통이 이탈리아에서 만든 건데 주문 제작을 통해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박셀별로 따로 크기에 맞게 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보면 이 시멘트통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는데 온도부터
각종 수치들 다 조절할 수 있는 엄청 현대적인 양조 시설이었습니다. 양조실을 보고 가운데 계단으로 내려가면 숙성실이 나옵니다. 샤또 슈발블랑은 16에서 18개월 정도 숙성을 하고요. 새 오크통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오크통 비중이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숙성실 안에 딱 들어서면 오크와 와인이 섞인 우아한 향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총 7개의 오크통 회사를 쓴다고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품질 체크를 해서 회사를 바꾸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품질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샤또 슈발블랑은 원래도 유명했지만 또 영화에 나와서 더 유명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웨이란 영화인데요. 이 영화 엔딩 장면에서 주인공이 허름한 식당에서 슈발블랑 1961년 산을 먹는 게 나와서 또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재밌는 건 처음에 영화사에서 슈발블랑보다 먼저 패트리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트리스에서 거절을 당하고 슈발블랑을 쐈다고 하네요. 이렇게 와이너리를 한 바퀴 둘러보고 시음실로 갑니다. 이날 샤또 슈발블랑 2012를 시음을 시켜주셨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색깔은 가넷 색깔에 가장자리가 이제 막 숙성이 시작되는 듯한 좀 살짝 오렌지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향의 세기는 일단 강하게 올라왔고요. 좀 진하고 검은 과실향을 시작으로 커피, 가죽 등의 향도 나고 까베르네 프랑에서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피망, 후추, 민트향 같은 게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미향이 엄청 피어오르면서 기분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새 오크통을 100%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오크터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입안에는 아주 묵직하게 들어왔는데 입안에서 돌릴수록 과실 느낌이 가득 차고 좀 구조감이 좀 탄탄한 와인이었습니다. 시음 마지막에는 타닌이 꽤 강하긴 했지만 뻑뻑하기보다는 좀 부드러웠고 또 피니쉬가 아주 길어가지고 입을 살짝 벌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얼얼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마시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최소 10년 이상 있다가 마시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삼종기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은 만종이라는 말 아세요? 네, 바로 그 밀레의 만종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샤또가 바로 이 만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르도의 다른 톱 샤또들이 20세기 후반에 다 대기업에 넘어갈 때 지금도 8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영화 007에도 나온 적이 있는 생떼밀리옹 톱 샤또 중에 하나. 오늘의 와이너리 바로 샤또 앙젤루스입니다. 샤또 앙젤루스 이름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앙젤루스라는 말이 삼종기도라는 뜻인데 가톨릭교회나 성공회에서 하루 3번 성당 종을 칠 때 바치는 기도라는 뜻에서 삼종기도라고 부르는데요. 밀레의 그린 만종이 바로 이 삼종기도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샤또 앙젤루스 주변에는 3개의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딱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성당에서 울리는 삼종기도 종소리를 앙젤루스에서는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를 시작하면 가이드님이 가장 먼저 정면에 보이는 종을 소개를 해주면서 각 나라 국가를 연주해줍니다. 프랑스 국가는 당연히 있고요. 놀라운 거는 애국가도 연주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와 포도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보르도의 크고 유명한 샤또 대부분이 대기업에 팔리거나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뀐 거에 반해서 샤또 앙젤루스는 1782년 설립 이후에 소유주 변동 없이 8대째 쭉 내려오는 아주 보기 드문 보르도 샤또입니다. 20세기 초부터 꾸준히 포도밭을 확장하고 퀄리티를 높여온 샤또 앙젤루스는 1955년에 생떼밀리옹 등급 제정 때 포미에 건크리 클래스의 B를 획득합니다. 1985년에 7대 소유주인 유베르 드 부아가 물려받은 후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데요. 그 결과 2012년에 드디어 포미에 건크리 클래스의 A로 승격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지금은 2012년부터 8대이자 부아흐의 딸인 스테파니가 총 책임자로 있습니다. 이제 포도밭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총 52헥타르 중에 27헥타르가 샤또 앙젤루스 만드는 데 쓰는 포도밭이고 나머지 25헥타르는 세컨와인 밭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드와인도 있는데 따로 밭이 있지는 않고 샤또 앙젤루스 포도밭에서 어린 수령의 나무나 살짝 떨어지는 품질의 메를로 품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샤또 앙젤루스의 포도 품종은 메를로가 60%, 까베르네 프랑이 40%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생떼밀리옹 그랑크리 클래스 등급인 샤또 벨비에라는 와이너리가 있는데요. 2007년에 앙젤루스가 지분 50%를 사고 본인들 양조팀을 투입해서 와인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뿐 아니라 샤또 앙젤루스는 레스토랑 사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생테밀리옹하고 보르도에 각각 하나씩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로비에 보면 샤또 앙젤루스의 기념비적인 두 와인병을 전시해 놨는데요. 2012년 생테밀리옹 최고 등급인 포미에 그랑크리 클래스 A 등급으로의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병입니다. 검은색 병에 금으로 글자를 새겨 넣은 럭셔리한 느낌으로 제작된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유명한 첩보 영화인 007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샤또 앙젤루스 2007 007 에디션입니다. 총 225세트만 제작이 됐고요. 샤또 앙젤루스는 007 시리즈 중에 2006년 카지노 로얄하고 2015년 스펙터에 잠깐 등장합니다. 이제 양조실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구경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첫 번째 와인인 샤또 앙젤루스만 만들고 세컨, 서드 와인은 10km 정도 떨어진 다른 양조장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박스별로 양조통 크기가 다 다르고요. 오크, 시멘트, 스테인리스 통을 다 쓰는데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까베르네 프랑은 발효할 때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변동이 적은 시멘트 통을 사용하고요. 어린 메를로는 부드럽고 섬세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메를로는 미세하게 산화 효과를 주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 오크 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테인리스 통들은 모양이 뭔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투구 모양을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사실은 앙젤루스의 종 모양으로 특별 주문 제작했다고 하네요. 양조실을 다 보고 오크통이 가득 차 있는 숙성실로 들어갑니다. 처음 딱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꽤 서늘합니다. 천장이 물결 모양으로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었는데 하루에 3번 울리는 종의 음파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샤또 앙젤루스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숙성시키는 게 목표고 22개월 동안 100% 새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숙성실을 다 보고 나면 작은 정원을 지나서 야외에 있는 포도밭을 잠깐 보여주고요. 바로 시음실로 이동합니다. 시음은 총 3가지를 시켜주는데요. 앙젤루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도멘 벨뷰 2012, 그리고 세컨 와인인 르까이용 앙젤루스 2015, 그 다음에 샤또 앙젤루스 2011, 이렇게 3가지를 시음하였습니다. 도멘 벨뷰 2012를 보면요, 메를로 98%에 까베르네 프랑 2% 블렌딩된 와인입니다. 전반적인 루비색에 잘 익은 과일향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입안에서는 가볍고 타닌도 약한 편이라서 마시기가 아주 편한 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샤또 앙젤루스의 세컨 와인인 르까이용 앙젤루스 2015는 70% 메를로, 15% 까베르네 프랑, 그리고 15%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들었고요. 색깔은 좀 전에 마셨던 벨뷰하고 비슷한데 오크 터치가 꽤 강하게 올라왔고요. 가죽 커피향 등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농축된 빨간 과일향도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중간 정도 바디감에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웠고 타닌은 꽤 셌습니다. 10에서 15년 정도는 숙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샤또 앙젤루스 2011입니다. 전반적으로 짙은 가넷색을 띄었고요. 진하고 검은 과실향을 시작으로 제비꽃 향이 강하게 올라왔고 감초, 후추와 같은 향신료, 커피, 초콜릿 향도 올라오는데 이 모든 향들이 너무 조화롭게 밸런스가 잘 맞아서 향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였습니다. 작년 여름 방문했을 때에 이어서 두 번째 2011 시음이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입안 텍스처가 너무 끝내줘서 혀에 벨벳을 두른 것처럼 부드러운데 지금껏 마셔본 와인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타닌은 중간 정도의 피니쉬가 아주 길어서 한 모금만 마셔도 그 만족감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주민 여러분, 혹시 생테밀리옹의 특별한 와인을 찾으시나요? 오늘 소개할 샤또는 생테밀리옹에 위치해 있지만 다른 샤또와는 다르게 특별한 품종 블렌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5세기부터 역사가 시작된 이 샤또는 많은 소유주를 거치고 나눠졌는데요. 그래서 생테밀리옹의 무려 13개의 와이너리에 이 샤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생테밀리옹의 두 번째 높은 등급인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래스의 B를 가지고 있지만 올해 등급 심사에서 A로의 승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바로 오늘의 샤또 휘작입니다. 샤또 휘작 이름의 유래는 무려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지역에 정착한 로마의 피게아쿠스 가문의 이름을 딴 샤또 휘작은 15세기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당시 200헥타르에 달하는 포도밭을 소유하며 보르도 우한의 가장 큰 와이너리였던 샤또 휘작은 수세기에 걸쳐 소유주가 바뀌고 분할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샤또 휘작 주변에 휘작이란 이름이 들어간 샤또가 무려 13개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샤또 휘작에서 파생된 아주 유명한 샤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샤또 슈발블랑입니다.
1832년 장자크 듀카스가 피작으로부터 7헥타르 포도밭을 구매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정도로 예전부터 샤또 피작의 때로하는 훌륭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샤또 피작은 1892년 마논크 가문이 인수한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데요. 특히 1943년부터 샤또를 이끈 띠에리 마논쿠우는 농업학자 출신으로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샤또 피작의 와인 수준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보르도 그랑크리 협회 창설에도 기여하고 생떼밀리옹 와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주변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 생떼밀리옹의 파라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티에리 마논쿠우 덕분에 샤또 피작은 1955년 생떼밀리옹의 첫 등급 선정 때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래스의 B 등급을 획득한 이후 한 번도 등급을 놓치지 않으며 정상급 샤또로 발돋움하는데요. 2012년 등급 심사 때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래스의 A 승격을 야심차게 노렸지만 앙젤루스와 파비에 밀려 승격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이후 천재 와인 컨설턴트라고 불리는 미셸 롤랑을 영입하고 엄청난 투자를 단행해 올해 9월 결정되는 2022년 등급 개정 때는 A 승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슈발블랑, 오존, 앙젤루스가 빠진 A 자리를 피작이 채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어를 시작하면 먼저 샤또의 가장 오래된 건물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샤또 역사를 설명해줍니다. 그 다음 포도밭으로 이동합니다. 샤또 피작의 포도밭은 총 41헥타르로 까베르네 소비뇽 35%, 메를로 35%, 까베르네 프랑 3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샤또 피작의 때로하는 여타 생떼밀리옹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보통 진흙과 석회암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생떼밀리옹과는 달리 낮은 언덕에 자갈이 많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메를로를 많이 식재하는 다른 생떼밀리옹 샤또와는 다르게 까베르네 소비뇽과 까베르네 프랑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블렌딩 비율도 세 품종을 1대1대1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작 스타일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생떼밀리옹 와인과는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평균 수령은 35년이고 가장 오래된 나무는 1921년에 식재한 메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밭 한가운데에 깡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샤또 피작을 방문했던 4월 당시 서리의 위험이 있어 밤에 횃불을 켜기 위한 통들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서리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양조실로 이동합니다. 생떼밀리옹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샤또인 만큼 양조실 또한 규모가 상당했는데요. 2020년 새로 완공한 모던한 양조실은 매독 1등급 샤또인 샤또 오브리온과 샤또 마고의 양조실을 설계했던 건축가가 했다고 합니다. 양조실 앞쪽 넓은 공간으로 수확한 포도가 들어오는데 100% 손수확을 하고 한 번에 수확하지 않고 한 달에 걸쳐 익은 포도를 선별해서 각각 수확합니다. 줄기는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옵티컬 기계를 사용해 포도알을 선별하는데요. 2009년에 보르도 샤또 중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샤또 피작은 보르도 우한에서 가장 먼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통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최근 새롭게 교체한 양조용 오크통도 20년 사용 후 교체하는데 1년에 딱 한 달만 사용합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숙성실로 갑니다. 샤또 피작은 100% 새 오크통에서 15에서 18개월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미를 위해 7개의 오크통 회사를 사용하는데 전부 250년 된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만 쓴다고 합니다. 세컨와인인 뿌티 피작은 30% 새 오크통에서 12에서 16개월 숙성하고 있습니다. 시음실로 가기 전 와인을 전시해 놓는 공간에 들렀는데요. 건물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다 갖다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1893년 빈티지까지 갖다 놓을 예정이라고 하니 이 공간이 꽉 차면 꽤 볼만할 것 같습니다. 시음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모던한 공간인데요. 한쪽으로는 웅장한 양조실이 보이고 다른 쪽으로는 포도밭이 보여서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날 시음은 총 3가지를 했는데요. 뿌티 피작 2016,
샤또 피작 2009와 2011입니다. 뿌티 피작 2016은 까베르네 소비뇽 40%, 까베르네 프랑 40%, 메를로 20% 블렌딩으로 16개월 숙성했습니다. 까베르네 품종이 총 80%나 되지만 아주 부드럽고 검은 과실류, 향신료, 피라진 향이 적절하게 잘 섞여 올라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마셔도 좋고 꽤 길게 숙성도 가능할 듯 합니다. 샤또 피작 2009와 2011 비교 시음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역시 그레이트 빈티지로 평가되는 2009는 아직 힘이 세고 단단했습니다. 과실이 너무 짱짱하고 입안을 꽉 채우는 무게감이 이게 보르도 우한 와인인가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아주 잘 익은 블랙체리, 제비꽃 등 풍성한 아로마와 입안 밸런스가 아주 좋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2011은 오히려 숙성이 꽤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실 느낌도 좋았지만 그보다는 진한 향신료, 커피, 참나무, 가죽, 젖은 낙엽 등의 중후한 올빛 뉘앙스가 잘 올라왔습니다. 물론 2009 빈티지가 훨씬 좋은 빈티지고 가격도 30% 이상 더 비싸지만 당장 마시기엔 2011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샤또 피작을 방문해봤는데요. 역시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래스의 A에 도전하는 샤또답게 역사, 와이너리, 와인, 투어 등 모든 면에서 이미 준비된 샤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샤또 피작은 일반인 투어가 가능한 곳으로 사전에 이메일로 컨택할 수 있고 비용은 50유로부터 시작이니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뽀무롤 3대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페트리스, 샤또 르팽, 그리고 이 샤또를 부르는 말인데요. 퀄리티 높은 와인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뽀무롤에서도 최고의 와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신의 물방울에서 첫사랑이 떠오르는 와인으로 불리며 제4사도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 로버트 파커가 방문한 이후 이 샤또를 극찬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한 해 생산량이 2만 병밖에 되지 않아 빈티지에 따라 매도 그랑크리 클래스의 1등급 와인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바로 오늘의 샤또, 샤또 라플레어입니다. 샤또 라플레어는 1872년 앙리 그훌르가 뽀무롤의 4.5헥타르의 포도밭을 구입하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1915년 앙리 그훌르의 손녀와 그 남편인 앙드레 로뱅이 소유, 운영하였으며 이후 1946년 앙드레 로뱅의 두 딸인 테레주와 마리가 샤또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샤또 라플레어의 퀄리티가 아주 높아지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70년대에 이곳을 방문한 젊은 시절의 로버트 파커는 이런 허름한 농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급진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레즈와 마리 여사가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불어도 못하는 자신을 아주 잘 대접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이후 로버트 파커는 샤또 라플레어에 대해 아주 후한 평가를 계속 남기게 되고 라플레어는 페트리스와 르팽 다음으로 뽀무롤에서 비싼 와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매도 그랑크리 클래스의 5등급 정도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1984년 테레즈가 사망하자 조카였던 자크와 실비 귀노도가 와이너리를 임대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마리까지 사망하자 자크와 실비가 라플레어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하고 단독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실비와 자크 귀노도 그리고 그의 아들 밥티스트와 아내 줄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샤또 라플레어는 19세기 후반 설립된 이후 어디에도 팔리지 않고 자손, 친척 등으로 물려주면서 이어져 왔고 지금도 꾸준히 가족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샤또 라플레어는 메를로 50%, 까베르네 프랑 50%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뽀무롤 샤또들이 메를로 비중이 대부분인 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요. 까베르네 프랑에 좋은 자갈 토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까베르네 프랑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샤또 라플레어는 새로운 나무를 식재할 때도 오래된 까베르네 프랑 뿌리를 버리지 않고 접목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또 라플레어는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화학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방식으로 포도를 생산했는데요. 본인들이 보르도에서 최초의 유기농 와이너리 중 한 곳이라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공식 인증은 받았는지 물어봤는데요. 그런 인증 따위는 관심이 없다면서 쿨하게 말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포도밭을 보고 양조실로 이동합니다. 유명세와는 달리 작고 아담한 양조실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스테인리스 통은 세컨 와인인 레뻥세 양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또 라플레어에서는 레뻥세를 위한 포도밭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메를로 70%, 까베르네 프랑 30% 비율로 좀 더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화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1987년이 날씨가 안 좋고 아주 힘든 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한 포도가 본인들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아 그 해에는 전부 세컨 와인인 레뻥세로 출시했습니다. 와인 품질에 대한 확고한 샤또 라플레어만의 신념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와인 샤또 라플레어는 바로 옆 양조실에서 만드는데요. 30에서 80 헥톨리트 사이즈의 12개 시멘트 통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숙성실입니다.
한 해 생산량이 2만 병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주 아담한 모습입니다. 샤또 라플레어는 빈티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25에서 50% 비율로 새 오크통을 사용하고요. 15개월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컨하인인 레뻥세는 새 오크통 비율만 조금 더 적고 같은 기간인 15개월 숙성하고 있습니다. 이날 총 6개의 와인을 시음했습니다. 샤또 라플레어에서 생산하는 와인 2개와 푸옹싹에 위치한 본인들의 또 다른 가족 샤또인 샤또 그엉 빌라주에서 만든 저렴한 와인 4개를 시음했습니다. 샤또 그엉 빌라주에서 만드는 와인들은 20에서 40유로의 저렴한 가격대에 샤또 라플레어의 기술력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아주 강추하는 와인들입니다. 우선 세컨 와인인 레 뻥세 드 라플레어 2014입니다. 가넷색에 가장자리가 살짝 갈색빛이 돌았고요. 코에서는 우선 검고 붉은 과실향이 아주 강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꽃향이 살짝 올라오면서 기분을 아주 좋게 해주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아주 깔끔하고 마시기 편한 구조감이 인상적이었고 타닌이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마시고 난 후에도 입안에 열감이 살짝 남아있으면서 피니쉬가 꽤 길었습니다. 대망의 샤또 라플레어 2008입니다. 밝은 가넷색에 역시 가장자리가 살짝 갈색빛을 띠었습니다. 코에서는 검고 진한 과실향을 시작으로 피라진 향신료 느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뒤이어서 커피, 가죽 등의 3차향이 은은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입안에서는 혀를 비단으로 감싸는 듯한 부드러운 텍스처가 잊혀지지가 않고요. 입안에서 돌릴수록 과실 맛이 꽉 차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타닌감 부드러운 거는 더 말하면 입 아플 것 같고요. 와인을 삼킨 후에 침이 고이고 얼얼한 느낌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만큼 피니쉬가 엄청 길었습니다. 오늘 샤또 라플레어 한번 돌아봤는데요. 방문하기가 정말 힘들고 비싼 와인이라서 맛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제게도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 가라지 와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창고에서 와인을 만드는 아주 작은 와이너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보르도에 이 가라지 와인 중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천 유로를 호가하는 샤또 르팽이 있고요. 다음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입니다. 정규 와인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양조를 시작하자마자 기존 보르도 와인의 틀을 거부하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와인을 만들어 업계에서 2단화로 불리기도 했고요. 2012년엔 전통적인 샤또들을 제치고 프리미어 그랑크리 클래스의 B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제법 커졌지만 여전히 가라지 와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고 2022년 생테밀리옹 등급 심사 때 프리미어 그랑크리 클래스의 A 승격 얘기도 나오고 있는 바로 오늘의 샤또 발랑도어입니다. 1984년 평범한 은행원이었던 장 릭 띠느방은 13년간 다닌 은행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생테밀리옹으로 내려옵니다. 이곳에서 몇 년간 네고시앙, 레스토랑 등에서 일하면서 와인업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마을 인근에 0.6헥타르라는 아주 작은 밭을 구입하면서 샤또 발랑도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생테밀리옹으로 정한 이유는 일단 띠느방이 부드럽고 과실이 진한 메를로 품종을 아주 좋아했고 아내의 집안이 생테밀리옹에서 15세기부터 정착한 유서 깊은 집안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작은 창고에서 와인 메이킹을 시작한 샤또 발랑도어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르도 와인업계에서 무시를 많이 당하기도 했는데요. 띠느방은 그에 개의치 않고 좋은 때로아와 철저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좋은 와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991년 드디어 첫 빈티지를 출시하는데 고작 1,500병을 병당 13유로에 판매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100유로를 훌쩍 넘기는 걸 생각하면 정말 미미한 시작이었죠. 하지만 띠느방은 화려한 인맥을 활용해 자신만의 와인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같은 학교 출신의 샤또 오존 소유주가 처음 정착할 때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고요. 샤또 앙젤루스와도 친분이 있어서 새로운 기술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995년 보르도 와인 얘기할 때 이제는 빠지면 섭섭한 로버트 파커 형님이 알고리즘을 시전하는데요. 샤또 발랑도어에 패트리스보다 높은 점수를 주며 발랑도어는 보르도에서 가장 흥미있는 스토리를 가진 샤또 중 하나다 라고 극찬을 하게 되면서 샤또 발랑도어는 떡상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생테밀리옹 등급 제정 때 라 몽도또와 함께 가라지 와인으로는 처음으로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래스의 B를 획득하며 그 명성에 정점을 찍습니다. 올해 다시 생테밀리옹 등급 제정이 있는데 샤또 피자과 함께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래스의 A로 승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날 저희는 정말 영광스럽게도 띠느방 할아버지께서 직접 투어를 시켜주셨습니다.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해주시는 모습에서 왜 이분이 가라지 와인의 선구자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샤또 발랑도어는 현재 약 9헥타르 부지에 메를로와 까베르네 프랑을 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포도 재배 시 가지치기뿐 아니라 한 그루에서 나는 포도향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여 철저하게 선별된 포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조실로 들어섰는데요. 한눈에 봐도 아주 현대적이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가라지 느낌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몇 년 전 대규모 공사를 통해 현대적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샤또 발랑도어의 첫 번째 와인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샤또 발롱도어는 큰 오크통, 스테인리스, 콘크리트 통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철저히 중력을 이용한 양조를 통해 에너지를 아껴서 친환경 방식으로 양조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통들도 밑에 다리 대신 다 저장고를 붙여놔서 공간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통들은 샤또 오브리옹에서 쓰는 큐브와 같은 것이라고 하고요. 위쪽이 넓은 큐브는 샤또 앙젤루스에서 쓰는 것과 흡사한데 포도 껍질층을 얇게 해서 더 적은 에너지로 색과 타닌을 뽑아내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숙성실로 이동합니다. 멋진 커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숙성실에서 바라보는 야외 풍경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샤또와 다르게 지하에 있지 않고 지상에 있어 햇빛 영향을 받으면 안 좋지 않냐고 여쭤봤는데 일단 북향이라서 햇빛이 들어오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사진 언덕을 파내서 만든 저장고이기 때문에 서늘하기도 하고 자동 차양막도 설치가 되어 있어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네요. 샤또 발롱도어는 100% 새 오크통에서 18에서 30개월 숙성을 진행하는데요. 와인이 가장 부드러워질 시기에 맞춰 병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숙성 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 가라지 와인으로 시작할 땐 한 군데 오크통 회사와 일했지만 현재는 복합미를 위해 무려 10군데 회사의 오크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블렌딩 작업을 하는데 천재 와인 컨설턴트라 불리는 미셸 롤랑과 항상 작업을 같이 한다고 하네요. 숙성실 관람을 마치고 시음실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샤또 발롱도어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와인을 시음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는 배드보이를 시음했습니다. 배드보이는 라벨이 참 독특한데요. 검은 양이 건방진 자세로 가라지라고 적힌 안내판에 기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검은 양은 그룹 내에서 순정적이지 않고 튀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기존 보르도 방식을 거부하고 가라지에서 본인만의 길을 가는 띠느방 자신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주 가볍고 과실미가 좋아서 편하게 마시기 좋은 엔트리급 와인입니다. 두 번째 시음 와인은 도멘 버지니 띠느방입니다. 2006년 띠느방 할아버지가 딸을 위해 랄롱드드 퐁삭에 있는 포도밭을 구입했는데요. 샤또 발롱도어와 동일한 양조팀이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고 편하게 발롱도어의 와인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샤또 발롱도어의 세컨 와인인 버지니 드 발롱도어 2017입니다. 1992년부터 세컨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샤또 발롱도어와 반만 다르고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적당한 무게감에 싱싱한 메를로의 과실을 잘 살린 게 꽤 맛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퍼스트 와인인 샤또 발롱도어 2014를 시음했습니다. 메를로 90%에 까베르네 프랑이 10% 들어갔습니다. 새 오크에서 24개월 숙성했고요. 나름 평론가 사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빈티지입니다. 진한 색과 오랜 숙성기간 덕에 꽤나 무거운 느낌이 강했는데요. 그래도 산도가 꽤 높고 타닌이 뒤에서 부드럽게 입안을 잡아주는 등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레드와인 시음 뒤에 화이트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2003년부터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본인들이 나름 생테밀리옹 화이트 와인의 선구자라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르고뉴에서 전문가를 데려와 소비뇽 블랑, 소비뇽 그리, 세미용을 블렌딩해 만들고 있고요. 오크통도 부르고뉴 거를 가지고 와서 쓴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샤또 발롱도어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사실 현재 모습에서 예전 가라지 느낌을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띠느방 할아버지의 열정적인 설명을 듣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셨을지 살짝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샤또 발롱도어는 현재 방문객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샤또 안에 호텔도 같이 있어서 멋진 포도밭 한가운데서 휴식을 취하며 샤또 투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생테밀리옹에 오신다면 샤또 발롱도어 한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민 여러분, 생테밀리옹에 등급도 없는 한 와인이 40만원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와이너리는 70년대 말 가라지 와인으로 시작해 지금은 보르도 우환의 상징 중 하나가 된 곳인데요. 1978년 최초의 빈티지를 생산한 이후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을 지금까지 유지하며 최고의 와인을 만드는 곳입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로버트 파커가 극찬한 후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지금까지도 등급 신청을 거부하면서 묵묵히 본인의 와인을 만드는 바로 오늘의 샤또 테르트르 호트베프입니다. 테르트르 호트베프의 오너인 프랑수아 미자벨은 1975년 생테밀리옹의 유명 와이너리인 샤또 피작에서 와인 양조자로서 첫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후 1978년 아내가 아버지로부터 샤또 디 테르트르를 물려받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 샤또는 질 낮은 와인을 생산하는 그저 그런 와이너리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수아 미자벨은 이곳 테루아의 잠재력을 눈여겨보았고 이름을 테르트 호트베프로 바꾸며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1978년 첫 빈티지를 생산한 테르트르 호트베프는 1985년 빈티지부터 평론가들 눈에 띄기 시작했고 80년대 말 로버트 파커가 극찬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이쯤 되면 생테밀리옹 그랑크리 클래스의 등급에 신청을 할 법도 한데 프랑수아 미자빌은 단 한 번도 등급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독특하면서도 훌륭한 보르도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등급이 없다고 해서 가격이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도 수백 유로를 호가하고 있는데 계속 가격이 오르면서 생떼밀리형 최고 샤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테르트르 호트베프는 생떼밀리형 이외에도 꼬뜨드 부후의 혹드껑브, 까스티형의 도멘드 로하주를 운영 중인데요. 혹드껑브는 프랑스와의 딸이, 도멘드 로하주는 아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너리들도 테르트르 호트베프와 전부 동일 방식으로 포도 재배, 양조를 하고 있고 단지 때로와만 다르다고 하니 테르트르 호트베프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입문용으로 먼저 드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와이너리 방문은 저의 단골바 사장님이 야넥 찬스로 할 수 있었는데요. 중간중간 제게 추가 설명도 해주시며 잘 챙겨주셨습니다. 이날 투어는 영광스럽게도 프랑스와 미자벨 할아버지께서 직접 해주셨는데요. 많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때로와와 와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를 테라스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궂은 날씨임에도 생떼밀리형 포도밭을 멋지게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테르트르 호트베프의 포도밭은 남향, 동남향으로 되어 있어 해를 아주 잘 받는다고 하고요. 포도나무가 대부분 낮게 심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땅의 열을 포도가 잘 흡수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당 생산량을 극도로 제한하는데요. 그래서 포도 하나하나에 집중력이 좋고 때로와의 본질을 포도에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르트르 호트베프는 포도 수확도 늦게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보통 9월 초중순에 하는 다른 곳과는 달리 포도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돼서야 수확을 진행합니다. 프랑스와는 양조의 중요한 요소인 포도 껍질과 씨가 가을에 잘 익기 때문에 늦수확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향, 풍미, 질감 등이 훨씬 풍성해지고 숙성 잠재력, 밸런스 등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포도 수확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하는데 소테른의 귀브 와인처럼 한 번에 수확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포도 하나하나 상태를 보고 만족할 만큼 완숙된 것만 따로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조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테르트르 호트베프는 시멘트통에서 발효를 진행하는데 부드럽고 순수한 와인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후 18에서 22개월간 100% 새 오크통에서 숙성을 진행하는데 30년 동안 딱 한 곳의 오크통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와이너리들이 최소 3, 4개에서 많게는 10개 가까이 다른 회사들 것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좀 특이한데요. 각기 다른 때루아에서 자란 100년 이상 된 오크나무로 테르트르 호트베프만을 위해 특별 제작하는 오크통이라고 하네요. 이곳에서도 프랑스와 할아버지의 철학 이야기는 계속됐는데요. 와인은 그 지역의 때루와, 기후, 음식 문화 등에 따라 모두 다른 거라며 생산 방식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호주에서 한 와인 메이커가 찾아왔는데 자기 기술을 배우기보다 당신 지역에 대해 더 연구하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숙성실에서 배럴 테이스팅을 시켜주셨습니다. 배럴 테이스팅은 갓 만들어진 와인의 순수함도 확인할 수 있고 숙성 진행 과정에 따른 차이도 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테이스팅인데요. 2020과 2021 두 빈티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시음을 하면서 정말 놀라웠는데 보통 배럴 테이스팅은 와인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 비교적 거친 감이 없지 않거든요. 하지만 테르트르 호트베프는 너무 부드럽고 향도 풍성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테르트 호트베프 특유의 커피 뉘앙스가 정말 우아하고 싱싱한 검은 과일 향에 다들 감탄하면서 시음했습니다. 이외에도 혹드껑부, 도면드껑부도 배럴에서 가져오신 걸 테이스팅 해주셨는데요. 좀 더 가벼우면서도 풍성한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혹드껑부 97 빈티지를 깜짝 선물로 따주셨습니다. 일단 색만 봐도 맛이 대충 예상될 만큼 아름다웠고요. 향이 정말 인상적인데 25년이 지났지만 짱짱하고 녹진한 과실향에 세월을 품은 숲의 시원함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정신이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입에서도 당연히 맛있는데 특히 텍스처가 혓바닥 위에 비단을 쫙 깔아 나온 것 마냥 부드러워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97년 보르도 빈티지는 대표적으로 안 좋은 해로 꼽히는데요. 프랑스와는 나쁜 빈티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때로와가 좋으면 좋은 포도가 나오고 또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가끔 프랑스 와이너리에서 때로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최소한 이날 와인을 시음하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기 힘든 생테밀리옹의 전설적인 와이너리인 테르트 호트베프를 방문해봤는데요. 결국 완벽한 와인은 좋은 때로와와 훌륭한 와인 메이커가 만났을 때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맛보셔서 보르도 와인의 진수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